안녕하세요. 변호사 동생과 심리상담사 언니가 함께하는 시스터 사이로 저는 장혜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장윤진입니다. 지난번에는 명절을 맞아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네, 지난번에는 이혼을 피하는 방법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봤었죠. 부부 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혼까지 가지 않으려면 배우자가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결정했을 때 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법률적인 조언과 심리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우선 이혼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부터 결정하셔야 합니다. 아, 이혼 방법이요? 네. TV에서 이혼 관련 프로그램이 많은데 거기 보면 뭐 협의 이혼을 해야 할지 뭐 재판 이혼을 해야 할지 이런 거에 대한 네.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혼 방법은 이해하기 쉽게 구분하면 협의 이혼, 조정 이혼, 재판 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드라마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법원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다신 보지 말자. 잘 살아. 안녕. 이런 장면이요. 이게 바로 협의 이혼입니다. 말 그대로 부부 양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서 의사 협치가 이루어져서 협의를 통해서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의사 협치란 이혼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이라든지 양육권자, 친권자 지정에 관해서 모든 이혼과 관련한 전반 사항에 대해서 의사 협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조정 이혼은 이혼하겠다는 거에는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재산 분할이라든지 양육권 등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기일에 출석해서 의사를 조율하며 이혼을 진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판 이혼은 소송을 통해서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라고 해서 재판상으로 이혼을 청구하게 되더라도 조정기일이 한번 잡히게 되거든요. 근데 조정기일에 출석해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이혼을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방법으로 이혼을 할지 결정하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부 간에 예전부터 이혼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왔고 양육권이라든지 재산 분할에 대해서 다 협의가 된 상황이라면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밖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조정 이혼이나 재판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협의 이혼이 가능하더라도 조정 이혼을 통해서 이혼하는 추세입니다. 조정 이혼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조정 이혼은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고 조속하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되는 반면에 조정 이혼은 조정기일에서 임의 조정이 될 경우 별도의 숙려 기간 없이 이혼 절차가 종료됩니다. 또한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상대방이 조정조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진행을 하신 경우에도 재산 분할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서 별도의 소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조정이혼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배우자에게 이혼을 통보한 다음에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는 입장이면 협의 이혼이나 조정 이혼을 아니면 재판 이혼을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섣부르게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는 거는 정말 지양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혼을 할 건데 이혼 의사를 상대방에게 그 표현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해야 되는 경우에는 더욱이 관련 증거를 충분하게 확보한 후에 이혼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심증이 확실하게는 있는데 관련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섣부르게 너 바람 피고 있는 거 알고 있다. 이거는 재판상 이혼 사유야.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라는 의사를 표현을 했다면 상대방은 오히려 증거를 다 삭제한 후에 내가 언제 그랬어? 증거 대봐 이러면서 오리발을 내밀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주된 재산이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 재산을 상대방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혼하겠다는 말을 들으면 재산 분할로 그 재산을 배우자에게 내어주기 싫거든요. 그래서 제3자 명의로 돌려놓고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가 많나요? 이게 말로만 들으실 때는 정말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이혼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흔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네, 그럼 증거를 확보하고 또 재산 가압류도 다 한 후에 이혼을 진행하는 게 맞겠네요. 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적정 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최대한 안전장치를 확보하신 후에 적극적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보통 이혼 소송에서 주된 쟁점은 뭔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재산 분할에 대해서 주로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저희 이전 세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세대라든지 이전 세대 같은 경우에는 부부간의 재산을 합산해서 부부 공산제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부부가 양 당사자가 부부 재산 증식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를 입증하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세대가 변하면서 요즘에는 맞벌이가 굉장히 늘었죠. 그래서 부부 별산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 각자의 주머니에서 생활비를 어떠한 방식으로 지출하였는지에 대해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달 생활비는 내 카드로 결제했다 라고 주장하거나, 아니다, 배달 음식은 내가 결제했어. 이런 방식으로 다투게 되는 거죠. 정말 작은 것들도 다툼의 대상이 되네요. 머리가 아프네요. 네. 또 다른 쟁점은 없나요? 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극렬하게 다투게 되기도 합니다. 양육권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엄마랑 아빠 중에 누구와 살고 싶어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자녀에게 아빠랑 살고 싶다고 말해. 아니야, 엄마랑 살고 싶지? 엄마랑 살고 싶다고 말해. 이렇게 강요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상처도 많이 입게 되거든요. 자녀에게 최대한 상처받지 않게 이 과정들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방금 예로 들어주신 것처럼 일단 자녀에게 누구랑 살지를 결정해라 라고 묻는 것은 일단 자녀에게 누구랑 살지 대답해라 이렇게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고 자녀 입장에서는 사실 양쪽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소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 선택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이혼한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일단 아이들이 그 이혼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해서 그 기간을, 그러니까 알려주는 기간을 되게 늦추거나 미루거나 이혼 직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거보다는 부부가 별거를 포함해서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그게 결정된 그 시점에 자녀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양쪽 부모와 자녀가 이제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면 모두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우리는 이 관계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있도록 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대답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들의 불안을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그 과정 자체가 우리가 힘들긴 하지만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일체감을 줄 수 있습니다.
너무 어린 자녀인 경우에는 아이가 이혼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린 자녀에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아이의 성격 그리고 나이를 고려해서 아이의 이해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엄마랑 아빠는 생각이 많이 달라.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봤지만 같이 사는 것보다는 떨어져 사는 게 맞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대 배우자를 어떤 책임 있고 잘못이 있다 탓하는 내용의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자녀에게 꼭 전달해야 되는 게 있나요? 네, 아이들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정서적으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죄책감, 내가 잘못해서 우리 부모님이 이혼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버림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두려움인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메시지를 여러 번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죄책감, 누구누구야 너 때문에 엄마 아빠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야. 이거는 엄마 아빠와의 사이의 일이야. 이렇게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런 거를 분명하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따로 살더라도 계속해서 너를 우선적으로 하고 사랑하고 이 관계를 잘 유지할 것이라는 안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 번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 엄마 아빠의, 그러니까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런 책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동화책인가요? 네, 동화책인데 난 이제 누구랑 살지? 제가 고른 거는 이거였는데 이 책을 넘기면서 읽어주면서 직접 하기 껄끄러웠던 얘기를 또 하게 되고 그럴 때 혹시 아이가 여기 이제 무엇을 느끼게 될지 어떤 것들이 이제 펼쳐지게 될지 너는 이런 감정 변화도 있을 수 있어. 그럴 땐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식의 내용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간접적으로 아이의 마음과 이렇게 소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어떤 거를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녀의 입장에서도 부모의 이혼을 준비할 시간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예전에 상담을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가 부모의 이혼으로 이제 갑자기 학교에 안 가겠다, 우울하다, 뭐 이래가지고 상담을 왔던 적이 있었는데,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게 그 부모님의 걱정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이혼으로 겪는 여러 가지 감정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야 하고 그게 부모가 아니라면 뭐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이모라든가 뭐 선생님이라든가 아이가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을 마련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점은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었지만 여전히 아이를 사랑하고 계속 돌봐줄 것이다. 떨어져 살아도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어느 정도까지 설명을 해줘야 될까요? 네. 자녀들 입장에서 제일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이들도 눈치를 채서 사실은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가정의 분위기, 엄마 아빠의 다툼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친척들한테서 건너서 듣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직접적으로 묻지는 못하지만 아이가 혼자서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를 혼자서 견디는 것 자체가 불안을 느끼게 하고 이런 불확실성이 아이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감추고 혼자서 상상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에게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환경을 잘 설명해서 구조화 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밥은 이제
누구랑 지내게 될 거고, 누구랑 식사를 하게 될 거고, 누가 잠을 재워줄 거고, 그리고 떨어져 사는 부모와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는지, 이런 궁금해 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주고 이해를 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커서 그 이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 연령에, 보통은 8살 이후면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러이러한 생각이 달라서 이제 뭐 헤어지게 된다던가, 아이가 또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오픈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는데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어 와 같이, 그동안에 이제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최선의 노력을 함께 했었다는 거에 대해서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필요한 거는 부모 중에 이제 한쪽 편을 들면서 네. 강요하는 거, 이런 거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 되게 흔히들 실수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애한테 뭐 배우자의 험담을 하거나 이런 게 네.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네, 일단 불신하게 되고 탓하게 되고 우리 가정을 깬 주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아이에게도 좋지 않겠죠. 네. 네. 그렇다면 이혼을 하는 당사자에게는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혼 당사자는 그야말로 정서적인 태풍, 소용돌이에 놓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감정을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뭐 결혼 생활에 실패했다는 패배감, 그리고 뭐 좌절감, 그리고 그 자신에 대한 연민, 또 자녀들에겐 죄책감, 불안, 뭐 분노, 이런 다양한 정서가 한데 엉켜서 심리적으로 불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혼을 결정하기 직전까지의 그 과정이 되게 높은 스트레스를 느끼게 하는데요. 이혼이 이제 막상 결정이 되고 실행되고 그 이후에도 후폭풍으로 우울감, 무력감, 상실감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그 감정을 경험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라기보다도 내가 이 그 겪고 있는 이런 과정, 안정감을 찾기까지는 어떤 연구에서 보면은 여성의 경우에는 3년 반, 남성의 경우에는 2년 반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년에서 3년에 이르는 그 기간 동안 감정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충분히 내가 자연스러운 그 흐름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이 중요한 것은 적절하게 느끼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원가족과 이제 그 원래 나의 부모라든가 이제 다시 합치게 되거나 그 나의 힘든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인데 그런 환경에서는 솔직하게 드러내기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이럴 때는 본인이 자신의 감정을 좀 솔직하게 돌아보고 드러낼 수 있는 어떤 대상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그게 뭐 지인이 아니라면 심리 상담도 이런 그 과정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여기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되게 이제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나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자기의 감정을 좀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상실감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형태로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지켜낸 것은 무엇인지, 혹은 얻은 것은 무엇인지, 내가 선택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면접 교섭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주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
배우자랑 아이가 만나고 돌아오면 그때도 네. 또 갈등이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가 면접 교섭을 통해서 전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경우에 네. 자녀가 면접 교섭을 하고 왔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네. 뭐가 있을까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처음 이제 면접 교섭을 한다거나 이럴 때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고 예민해지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이해가 가죠.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일일이 캐묻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뭐 했니? 어땠니? 그래서 누구를 만났니? 뭐를 먹었니? 뭐 이러면서 세세한 것들을 묻게 되는데 네. 아이들은 그 과정에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여전히 이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는데도 내가 이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건 아닌지, 무엇을 염탐해야 하나? 또 어떤 거를 또 보고해야 하나? 그러다가 이제 부모가 기대하는 어떤 답을 거짓으로 말을 해야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그 세세한 것을 물으는 거는 좀 피해야 할 것 같고 피해야만 하고 또 막 이제 캐물어서 얻게 된 그런 정보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그 부조화하죠. 재조작하게 되죠. 그래서 그 거짓으로 전달되거나 잘못 전달되거나 이런 내용이 또 갈등의 새로운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 교섭을 이제 아이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뭐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는 지극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 면접 교섭이라는 거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와 그 떨어져 지내는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 중요한 거는 그래서 막 처음 만남부터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어. 이거를 기대하고 좀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아이의 돌아와서의 뭐 어떤 반응을 살피면서 또 아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이 혹은 불편했다라던가 또 좀 뭐 어려웠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해주고 그리고 이런 관계가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다라는 거를 알려주면서 앞으로는 차차 나아질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혼을 결정한 이후 사실은 자료를 찾아봐도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이혼을 결정한 그 이후에 닥칠 것들 그리고 무엇을 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을 도움을 드릴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